밤낮으로 바닷바람이 불고 파도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는 부산 앞바다의 작은 집에서 70대 여성 김미자는 가족에 대한 추억으로 조용히 살고 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한 세월은 그녀에게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남겼다. 사건이 터지고 비밀이 폭로되고 구성원들 간의 거리가 커지자 그녀는 그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사랑과 인내심이 무너진 가족을 치유하기에 충분한가? 한때 가족이 웃음소리가 들렸던 이 작은 집에 내 인생은 붙어 있었지만 지금은 침묵만이 남아있다. 저는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니 김미자 70세입니다. 나는 한때 내 사랑과 인내심이 가족을 지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갈등과 고통이 서서히 드러날 때 사랑도 때때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 이야기는 한겨울에 시작합니다. 첫눈 송이들이 현관 앞에 떨어졌을 때 저는 올해 70세인 김미자라고 합니다. 부산의 해변가 언덕에 있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 비록 단순하지만 광활한 푸른 바다를 조망한다. 매일 아침 나는 이곳의 평화를 느끼기 위해 몇 분을 낡은 나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다. 그날은 겨울 아침, 회색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과 눈송이가 살랑살랑 떨어져 차가운 공기 속으로 천천히 날아갔다. 해변으로 통하는 작은 길은 지평선 너머로 막 떠오른 약한 햇빛에 반짝이는 야른 눈 덮개를 덮었다. 수십 년 전 이 작은 집에서 가족의 웃음이 여전히 울려 퍼졌던 아침들이 갑자기 생각났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리고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은 문틈으로 추위가 스며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가에 자주 앉았습니다. 시간은 조수처럼 빠르게 흘러갔고 많은 추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고요함을 마주하고 나 혼자 남았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서 내가 매우 좋아하는 오래된 도자기 주전자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랐다. 옆에는 가족 액자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결혼식 날 남편과 함께 한복을 입은 제 모습,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양옆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게 엊그제 같은데. 바다에서 찬바람이 불어와 할머니가 문턱에 둔 빌랑나무 화분을 가볍게 흔들었다. 유일한 동반자인 문고연이는 의자에 뛰어올라 그 옆에다 말아올렸고 부드러운 털로 따뜻해 마음이 누그러졌다. 이런 겨울날 부산은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관광객들의 오물거리는 소리도 없다. 어쩌면 이 침묵과 광활한 바다가 나를 이곳에 가두고 벚꽃이 만개할 계절을 기다리며 아이들의 갑작스런 방문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그저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의 평범한 순간순간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문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예전에는 추석이나 설날 때마다 이 작은 집은 축제처럼 분주했다. 민석이는 항상 서울에서 큰 가방을 들고 가장 먼저 온다. 그리고 제 막내딸 수진이는 항상 부엌에서 송편을 싸느라 바빴고 일하면서 직장 이야기를 어수선하게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을 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을 때의 행복감도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은 침묵만이 남아있다. 민석은 3개월 전에 전화를 걸어 회사가 철수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방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엄마, 슬퍼하는 건 알지만 이해해 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라고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들렸다. 이해해요. 정말 이해해요. 하지만 엄마가 된 이상 매일 문 쪽을 바라보며 결코 볼 수 없는 친숙한 모습을 기다리는 외로움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진이는 지난 봄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그는 하룻밤만 머물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인천행 기차를 탔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영양제 몇 상자와 격려의 몇 마디만 남겼다. 아이들이 정말 바쁜지 아니면 그냥 집에 가고 싶지 않은지 마음이 무거워요. 저는 종종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너무 엄격한 세월이 아이들을 멀어지게 했나요? 아니면 현대의 삶이 그들을 가족의 품에서 멀어지게 한 것일까요? 최근에 민석 씨 얘기를 들었는데 회사에서 소송에 휘말려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나는 아이를 위로하고 싶지만 전화를 걸 때마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대충 대답한다.
그리고 수진이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겼습니다. 마치 제가 더 이상 그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을 때 찾아오는 곳이 아닌 것처럼요. 서울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갈수록 건강이 나빠져 서먹해졌다. 마지막으로 부산을 떠날 때 기차역에서 기절했는데 다행히 친절한 혜인이 도와줬다. 그런 기억들은 나를 움츠러들게 하고 계속 기다릴 뿐이다. 오늘 아침 나는 화로에 불을 붙이기 위해 장작을 모으는 동안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놀라서 지금 누가 방문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내가 열었을 때 나무 문이 삐걱거렸다. 내 앞에는 어색한 모습의 낯선 남자가 있었다. 김미자 씨세요? 민석이한테 문자 왔어요. 심장이 오그라들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가져와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전화가 갑자기 울려서 작은 집안의 침묵을 깼다. 나는 가볍게 눈살을 찌푸리며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제 며느리인 혜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낯설고 올 것 같이 떨렸다. 엄마. 민석이 큰일 났다. 등줄기를 따라 한터가 몰아치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혜진아? 진정하게 말해줘요. 그녀는 감정을 억제하려는 것처럼 잠시 멈췄다. 그는 많은 돈을 빚졌어요, 엄마. 그 회사는 대출 연체 때문에 소송을 당하고 있다. 가능성이 있는, 그가 파산을 선언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은 거의 질식할 뻔했다. 나는 놀라서 귀가 멍했고 방금 들은 것을 믿지 않았다. 내가 항상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큰 경력을 쌓겠다고 했던 아들 민석이 지금은 그런 처지에 놓였다. 나는 의자에 앉아 수화기를 손으로 꽉 쥐었다. 혜진 씨, 민석 씨 괜찮아요? 약간,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혜진은 나를 더 걱정하게 할까 봐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괜찮지만 정신은 많이 나빠요, 엄마. 심지어 그는 집에 가고 싶지 않고 밤낮으로 사무실에만 머물러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고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민석이가 회사를 차리기로 한 날, 제 앞에 와서 엄마, 나 도전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저는 평생 모은 돈을 거침없이 아이에게 주었고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내가 너무 믿어서 아들을 이 길로 내몰았을까? 하지만 어쨌든 민석이는 여전히 내 아이야. 엄마가 된 내가 어떻게 가만히 내 아이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까? 나는 더 이상 돈이 많지 않지만 나는 그가 극복하도록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혜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목소리였죠. 혜진아, 안심해. 방법을 생각해 볼게. 하지만 먼저 민석이를 격려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방임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하기만 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았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문틈으로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었다. 알아요. 앞길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로서 저는 제 가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머리에 떠오른 생각, 가족이 힘들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의 옛 친구 박 씨에게 부탁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옛날의 약속을 기억할까? 나는 한숨을 쉬고 마음이 조여지는 것 같았고 걱정과 결심을 동시에 했다. 혜진 씨와의 대화 직후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그 애가 성격이 급한 걸 알면서도 민석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아이와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빠의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수진은 엄마, 왜 항상 오빠를 생각해?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잘라 말했다. 나는 엄마한테 아무것도 부탁한 적이 없지만 엄마는 그를 위해 희생할 줄만 안다.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라서 움찔했다. 수진의 말은 한 칼에 가슴을 타고 들었다. 수진아, 엄마가 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민석이는 큰 곤경에 처해 있다. 그는 내 동생이야. 우리는 그를 떠날 수 없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그게 수진이를 더 화나게 할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항상 어머니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외국에서 대학을 가고 싶은 날에 어머니는 집에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가 회사를 차릴 때쯤이면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저축한 돈을 모두 주셨다. 엄마, 내 느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상처로 뒤섞여 멀어져 갔다. 저는 목이 막혔어요. 그녀가 말한 것은 틀리지 않았다. 그때 민석이 아들이고 가족의 미래 기둥인 줄 알고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그게 수진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하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내가 그렇게 느끼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엄마는 너에게 도움을 강요하지 않아.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 뿐이야. 저쪽 끝은 한참 동안 조용했다. 마지막으로 수진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지만 차갑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피곤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양보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번에는 닫게 서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었다. 수진이는 틀리지 않았어요. 알죠. 하지만 어머니로서 아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창문을 통해 바다를 바라보았고 눈빛 파도가 그대로 해변으로 밀려왔다. 각 가족은 파도처럼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더 이상 서로 속하지 않는 것처럼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 민석이한테 놀림을 받을 때마다 눈물에 젖어제 뒤에 숨어서 달려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가족을 등지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나도 선택들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있을 때 어떻게 아이들을 함께 묶어야 할지 고민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나는 나무 탁자 옆에서 밤을 지새웠고 마음이 어지러웠다. 민석이를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말을 들어줄까? 수진아, 내 마음을 알아주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대답 없는 질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추운 겨울 밤을 만들었다. 여러 날 동안 뒤척인 후 나는 두 아이를 집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어쩔 수 없다. 가족은 함께 앉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나는 추운 비의 연속 이후 날이 밝자마자 일요일을 선택했다. 나는 날씨가 좋으면 무거운 분위기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제일 먼저 온 민석이가 생각보다 초췌해 보였어요. 그는 의자에 앉았고 그의 두 눈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피했다. 엄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라고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무언가를 참으려는 듯 말했다. 불과 몇 분 뒤 수진이도 들어왔고 서두르는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냉랭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라고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보이지 않는 칼날이 내 마음을 스쳐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말했다. 둘이 마주 앉았을 때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석, 수진, 엄마는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기를 원해서 너희 둘을 불렀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다.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방 안의 긴장은 현이 끊어질 것처럼 팽팽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갑자기 저 사기 당했어요. 엄마, 라고 고백했다. 내가 모든 희망을 걸었던 큰 투자 프로젝트. 그냥 연극으로 밝혀졌어요. 회사 돈으로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목이 메어 떨리는 손으로 서로를 꽉 조였다. 그러자 수진이 벌떡 일어나며 거친 목소리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만하세요. 알아. 첫날부터 그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당신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이 난장판으로 끌고 가려고요. 집안의 공기는 마치 질식하는 것 같았다. 나는 두 아이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 수진아, 앉아. 지금은 비난할 때가 아니야. 라고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는 항상 그를 편들어. 몇 년 동안 엄마는 오빠만 돌보고 아이는 어떻게 지내요? 나도 엄마 아들이지만 한 번도 엄마가 내 편 들어준 적이 없어. 민석은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벌떡 일어나 내가 이걸 원할 것 같아? 나는 어머니를 괴롭게 할 의도는 아니었고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난 이제 다른 길이 없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충분히 소리를 질렀죠. 거의 하지 않는 일이죠. 둘 다 입을 다물고 나를 보고 놀랐다. 알아, 너희 둘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해.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나서 각각의 아이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민서가,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해야 해. 그리고 수진아, 상처 줘서 미안해. 하지만 이해해라. 오빠를 돕는 것도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분위기가 가라앉다. 밖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았고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이것은 어려운 앞날을 위한 시작일 뿐이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은 함께 대면할 기회가 있습니다. 민석이랑 수진이가 싸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나는 평화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젊은 시절의 나 자신을 다시 보는 것 같다. 그때 나는 항상 내가 충분히 참으면 안 해. 어머니, 가족의 의무를 다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제 아이들이 서로 비난의 눈으로 앞에 섰을 때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소박한 통나무집이었던 남편의 집에 발을 들여놓았던 초창기 시절을 떠올린다. 그 당시 나는 몽환적인 젊은 여성이었지만 결혼 생활은 곧 나를 현실로 끌어냈다. 착하지만 항상 돈 버는 책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 남편은 좀처럼 집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서 집안일을 도맡고 아이들을 돌보고 작은 난로만이 친구가 될 때 추운 겨울날에 직면한다. 꿈의 일에서 개인적인 꿈에 이르기까지 많은 희생을 했다. 나는 의무를 다하면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마도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제가 준 것은 아이들이 부담스럽거나 보이지 않게 해서 그들 사이에 불공평한 비교를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뒤 민석이 가족의 버팀목으로 채택된 날, 나는 너에게 모든 믿음과 기대를 걸었다. 그리고 수진이는 여자로서 너 스스로 삶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 우선이 수진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장벽이 될 줄은 몰랐다. 혼란스러운 생각들 사이에서 나는 이제 성숙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내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건설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눈앞에서 깨지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해? 나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두 사람이 겪었던 고통을 지울 수도 없다. 일어서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민석, 수진아, 너희 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난 몇 년 동안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한 사람의 고통이나 희생만으로 건설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의 이해와 공유가 필요합니다. 둘 다 나를 보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엄마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어쨌든 나는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두 사람이 이해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면 이 가족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긴장된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것과 같다. 수지는 얼굴을 숙이고 어깨를 가볍게 떨었고 민석은 오후의 햇살이 들이닥치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마도 이것은 화해는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이 균열들을 치유하기 위해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며칠 후 거실을 청소하던 수지는 우연히 선반 위의 책에서 클립 한 조각을 발견했다. 민석의 낙서였다. 그녀는 종이를 들고 훑어보았고 놀란 얼굴에서 분노와 실망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재빨리 내게로 걸어와서 창가에 앉아 스웨터를 짜고 종이를 앞에 내밀었다. 엄마, 이거 읽어줘요. 수진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수건을 내려놓았고 그녀의 손에서 종이를 받았습니다. 각 글자는 내 눈앞에 떠올랐고 마음을 칼로 베는 것 같았다. 결표, 엄마,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준 50억 원의 돈이 사기 때문에 완전히 손실된 것은 아니다. 내 아이의 대부분은 이전부터 오래된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엄마가 실망할까봐 엄마에게 숨기는 것을 사용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 용서해 주길 바라지만 더 이상 마주할 얼굴이 없다. 별표. 나는 손이 떨려 종이 조각을 떨어뜨릴 뻔했다. 민석이. 왜 그럴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중얼거렸다. 내 앞에 서 있던 수지는 책임감 있는 눈빛으로 말했다. 보셨죠? 그는 회사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속였다. 엄마는 여전히 그의 편이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발밑에 집안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수진의 말이 가슴속에서 치솟는 고통을 파고든다. 민석이 나한테 이렇게 큰 걸 숨길 줄이야. 내 평생 저축한 돈은 빚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수지는 이어 엄마는 그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고 이런 거짓말을 받아낸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면에서 가족들을 몰아냈는데 지금은요. 떠난다. 엄마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나는 대꾸할 수 없이 고개를 숙였다. 수진의 말이 딱 맞아서 가슴이 아팠다. 근데 저도 알아요. 저희가 책망할수록 민석이를 더 밀어내고 나는 눈물을 닦고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수진아, 내가 화난 거 알아. 나도 화났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형제와 등을 돌린다면 형제는 옆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쨌든 민석이는 내 아기야. 내 오빠야. 수진이 입술을 깨물고 눈이 충혈되었다. 하지만 엄마는 지금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엄마 돈이 없어졌어요. 엄마가 계속 요민한다면 그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수진 씨 말이 맞는데 저도 민석 씨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잠도 안 자고 책상에 앉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가족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심연에서 구하기에 충분할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결정했다. 민석이한테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나는 수진에게 돌아서서 내 아이에게 오빠의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수진은 화가 나면서도 마지못해 승낙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민석이 아파트를 팔고 나서 인시로 살고 있는 서울 기차역 근처의 작은 여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여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결정했다. 민석이한테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나는 수진에게 돌아서서 내 아이에게 오빠의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수진은 화가 나면서도 마지못해 승낙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민석이 아파트를 팔고 나서 인시로 살고 있는 서울 기차역 근처의 작은 여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여들었다. 알아요. 이제 아들을 마주할 때가 되었고 우리 가족이 숨기려 했던 가슴 아픈 진실들도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수진이 내 앞에 서서 민석이 남긴 쪽지를 손에 꼭 쥐었다.
그녀의 얼굴은 붉었고 목소리는 화가 나서 사라졌습니다. 그거 알아요. 그는 어머니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어? 이 집도 팔아요. 수진의 말이 한 방 먹듯 가슴에 와 닿았다. 이 집은 내가 사는 곳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걸음마하는 초기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온 가족의 많은 추억을 간직하는 곳이다. 나는 변색된 나무 탁자,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추운 겨울날 뜨개질을 하고 앉아있는 작은 구석까지 둘러보았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진의 말은 나로 하여금 출구가 없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집을 팔아요?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엄마는 몰라. 하고 나는 목맨 소리로 외쳤다. 수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눈에 젖은 항상 엄마는 몰라. 엄마는 단지 내가 그를 양보하고 그를 생각하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엄마는 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도 엄마의 아이인데 왜 항상 이 가족의 모든 결점을 벗어나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는 너무 많이 참아왔고 몇 년도만 쌓인 억울함 때문에 지금 폭발하고 있다. 이해는 하지만 엄마로서 민석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너는 길을 잃고 있고 나도 등을 돌리면 누가 내 아이를 구해줄까? 마음을 가다듬고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아, 화난 거 알아. 나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느꼈는지 이해한다. 하지만 민석이는 내 형이다. 그것이 틀리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방치할 수 없다. 이 집은 엄마가 지키고 싶은 곳이지만 가족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지는 잠자코 있었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나를 한참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만약 엄마가 그렇게 결정한다면 나는 막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더 이상 돕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지쳤어요, 엄마. 그녀는 몸을 돌려반해서 걸어나갔고 나를 나무 탁자 옆에 조용히 앉혔다. 나는 민석이의 쪽지를 보며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의 글이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나는 화나지 않았고 사랑, 실망, 무력감이 뒤섞인 고통만 느꼈다. 밖은 늦은 오후로 바뀌었고 옅은 햇빛은 점차 어둠을 위해 자리를 양보했다. 파도 소리가 나약한 위로의 말처럼 들려왔다.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 궁금하다. 자식들에 대한 내 사랑이 이 가족을 파탄에 빠뜨린 것일까? 속으로는 민석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더 많은 사과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기 위해서야. 하지만 떠나기 전에 이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에 직면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밤을 잠을 자지 못한 후 저는 슬픔과 무력감에 계속 빠져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눈 덮인 기와에 옅은 햇빛이 내리쬐는 초겨울 아침, 나는 낡은 스웨터를 입고 집을 나섰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나는 약간의 새로운 힘을 얻은 것 같았다. 노인들을 위한 동아리가 열리는 동네 주민센터로 갔다. 처음에는 여전히 수줍어하고 조용히 앉아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이곳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도자기를 배우거나 양생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작은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며 미소 짓는 젊은 사회인 이뮤라를 만났다. 어느 날 도예 수업이 끝난 후 유라는 사람들이 모두 떠났을 때 내 옆에 앉았다. 그녀는 따뜻한 차 2잔을 가지고 와서 한 잔을 내 앞에 놓았다. 미자 삼촌, 당신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으세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갑자기 쏟아졌다. 민석 씨에 대해, 수진 씨에 대해, 제 자신을 잊고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유라는 귀를 기울이며 말을 끊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가끔 차를 한 모금 마시라고 상기시켜 목청을 가다듬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미자 삼촌, 당신은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지만 아마도 자신을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희생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그를 지치고 다치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잃는 것이다. 가족은 삼촌이 필요하지만 삼촌도 삼촌이 필요하다. 유라의 말은 나로 하여금 생각을 떨쳐버리게 했다. 나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한 지 얼마나 됐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나만을 위한 작은 소망, 소박한 기쁨을 잊을 수 있을까? 나는 항상 내다 약하거나 포기할 권리가 없다고 가족의 기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제 자신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심연 속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양생 수업을 듣고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제 정신건강을 돌보는 법, 더 많이 웃는 법, 그리고 더 침착하게 어려움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바닷가에 서 있을 때 나는 전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가 넘치고 찬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지만 나는 마음속에 평화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저는 지난 일을 바꿀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민석과 수진이는 여전히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는 제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지역사회의 중심부에 있는 요가 수업에 갑니다. 교실은 붐비지 않았고 주로 저와 같은 노인들과 몇몇 젊은이들과 함께 퇴근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왔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잔잔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호흡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몸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현재 순간에 살고 있다. 한 번은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같은 단 친구인 정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봉사하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냥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뿐이지만 저는 마음이 편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저를 궁금하게 만들었고 며칠 후 저는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들어섰을 때는 조금 낯설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무 의자에 앉아 흐릿한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뜨개질을 하는 할머니 옆에 앉아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제가 겪었던 것과 똑같다는 것을요. 요양원에서 보낸 날들은 점점 제 삶의 친숙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 오래된 추억, 기쁨과 슬픔에 귀를 기울였다. 그 대가로 나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동정과 나눔을 받았다. 한 번은 제가 김 여사를 도와 코트를 정리하던 중 김 여사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얘야, 너 가족이 있니? 자식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나요? 나는 멈춰서서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다. 네, 있어요. 그런데 가끔 쉽게 채워지지 않는 간극이 있다. 고 나는 대답했다. 김 씨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놓지 마, 얘야, 라고 말했다. 어쨌든 그들은 여전히 가족이다. 또한 나는 학생 시절부터 붓을 든 적이 없지만 그림 그리는 수업을 받아봤다. 처음에는 내 그림이 질서 없이 휘청거렸지만 강사는 항상 그림이 좋든 나쁘든 그냥 내 감정을 거기에 두세요. 라고 격려했다. 나는 나의 불완전한 그림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다. 그것들은 제 영혼의 반영이고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한 그림 세션에서 저는 제가 평생 간직해온 해변가, 집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완성되면 그림을 보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 넓은 풍경 속의 낡고 다소 외로운 집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금 나처럼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활동은 저에게 즐거움을 찾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은 희생이나 짐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침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어느 이른 봄, 하얀 자두꽃이 막 피기 시작했을 때 나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배달부나 이웃이 뭔가를 빌리러 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을 열었을 때 제 앞에 민석이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더 야위고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뭔가 이상했다. 아들에게서 본 적이 없는 단호함과 침착함. 엄마. 쉰 목소리로 민석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감히 나를 보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고 속옷들은 서둘러 떠난 것처럼 엉망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저는 뒤로 조금 물러서서 마치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문틀에 손을 댔습니다. 민서가 너 왜 여기 있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들었다. 저는 남은 거 다 팔았어요. 아파트, 자동차, 심지어 내가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했다. 모든 것을 지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부는 스스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많이 실망시켰다는 건 알지만 이번에는 진심으로 변화를 주고 싶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서 있었다. 내가 항상 원하던 것이 드디어 왔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아들의 성장, 자존심,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였다. 민석이를 끌어안고 팔짱을 끼고 놓기만 하면 다시 사라질까 봐 겁이 난 거죠. 엄마의 바보 아들, 나는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내 돈이 필요 없어. 내가 틀렸다는 것만 알고 다시 할 준비가 되면 돼. 엄마가 기다리던 걸 해냈어. 민석이 내 품에 안긴 채 가만히 있는데 내 몸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져. 엄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어머니를 돕다. 엄마가 너무 많이 희생했어. 나는 그를 놓아주고 눈물을 닦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민서가 내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으면 난 널 믿어. 하지만 엄마는 내가 빚을 갚거나 속죄하는 생각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 삶을 재건하기를 원한다. 엄마가 제일 바라던 거야?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수진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문집 안에 서서 민석과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다. 당신은 당신의 게임을 끝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공허한 약속인가? 긴장된 분위기가 즉시 감돌았다. 나는 두 사람을 보고 마음이 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석이 피하지 않았다. 걸어가서 수진이를 마주 보세요. 나는 내가 화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없이 안 했어.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못 믿겠으면 나도 안 믿어. 수지는 침묵했고 눈빛이 흔들렸다. 제가 다가가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형에게 기회를 줘. 우리 가족은 이미 너무 많이 겪었다. 서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정리할 때야. 결국 수지는 한숨을 쉬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떠나지 않았다. 알아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지만 제가 희망을 갖기에 충분해요. 우리 가족은 아직도 상처를 치유할 길이 멀지만 적어도 민석은 집에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실수에 기꺼이 대처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남자로 마음속으로 돌아왔다. 벚꽃이 만개한 날 부산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햇살은 봄의 은은한 손길처럼 따스했다. 나는 막 탁자 위에 그릇들을 개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작은 선물 가방을 들고 수진이 들어왔다. 엄마, 떡과 과일잼을 좀 샀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 라고 그녀가 말했죠.
너무 친하지는 않지만 저번처럼 그렇게 차갑지도 않아요. 베란다에서 나무 의자를 고쳐매던 민석이 동생을 돌아보며 수줍어하면서도 반가운 눈빛을 보냈다. 너 왔구나. 라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나서 너무 오래 마주치면 분위기가 더 긴장될까봐 두려운 듯 다시 일을 계속했다. 그날의 식사는 간단했고 제가 아는 요리로는 김치, 미역국, 생선구이 한 접시뿐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웃고 떠들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오늘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다. 수진과 민석은 주로 일과 날씨와 같은 공통점을 중심으로 짧은 몇 마디만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두 사람의 노력을 느꼈고 그것은 내 마음을 충분히 후련하게 했다. 민석아, 내 일은 어떻게 돼가? 라며 침묵을 깨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저는 작은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고 그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얕은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이번만 맞으면? 수지는 가볍게 눈썹을 치켜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를 보고 무슨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민석이 그리고 너에게 미안한 말을 빚었어. 수진아. 그는 자신이 이기적이고 가족 전체를 다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장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변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모든 걸 할 거야. 방은 원무스스로 조용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며 기다릴게요. 민석 씨, 라고 대답했다. 비록 그 대답이 완전히 용서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진전이라는 것을 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고만갑게 벚꽃잎이 바람에 옅은 분홍색 카페초처럼 흩날렸다. 나는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더 이상 예전처럼 완전히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마음속에 희망과 걱정의 기운이 솟구쳤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다른 풍파가 닥치기 전에 잠깐의 평화로운 순간이었을까? 차를 한 모금 홀짝이며 쓴맛과 단맛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인생은 차와 같다. 떫은 점이 있지만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길 줄 알면 평화를 가져다 준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사랑과 힘을 다해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시작된 제 가족이자 제가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곳이기 때문입니다.